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여교사가 일본의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 행동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기술고등학교 건축과에서 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니시무라 켄타라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웃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고 굳이 알아볼 필요도 느끼지 못했죠. 더구나 군사 전문가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인생이 단 한 장의 편지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학교 방송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3학년 수학여행으로 한일 건축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축과에서는 5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이 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니 굳이 그곳에 가야 하나 싶었죠. 교실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켄타, 너 정말 운이 좋다. 한국은 요즘 건축 디자인이 최첨단이래. 타나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어요. 드론 설계와 건축 모형 제작에 몰두하고 있던 저에게 한국 방문은 그저 학업을 방해하는 일정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 수학여행 안내문을 보여드리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켄타, 너는 그곳에서 편향된 역사관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그들은 항상 일본을 악당으로 묘사하려 들어. 넌 그런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편했으니까요. 굳이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제게 아버지의 경고는 일종의 방패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담임 선생님께서 선발된 5명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의 대표로 가는 것이니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건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그저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필요한 정보만 얻어오리라 다짐했죠. 출국 당일 간사이 국제공항은 다른 학교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있었나 봅니다. 다들 들뜬 표정이었지만 저는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나카가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켄타, 왜 그렇게 시무룩해? 신나지 않아?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죠. 별로. 그냥 일정만 소화하면 돼.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오사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 남짓한 비행.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는 그곳에서 보고 들을 모든 것에 방어적인 태도로 임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경고를 마음속에 단단히 간직한 채로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예상과 다른 풍경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이미지와 전혀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깔끔하게 설계된 공간 구조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건축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건축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이드의 친절한 태도에도 저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단단히 세운 채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축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녹색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한 도시 계획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던 선진 도시 설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건물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소개되었던 사례들이었죠. 켄타 저기 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래.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거야. 타나카가 흥분해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웅장한 곡선 형태의 건물이 도시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었죠. 저도 그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이 서울에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첫날 일정은 한국의 기술고등학교 방문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한국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밝은 표정과 진심 어린 환대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볍게 고개만 숙여 인사했죠. 학교 견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실습실은 우리 학교보다 최신 장비로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3D 프린팅 기술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건축 설계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제로에너지 건축 프로젝트를 보며 저는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모형은 우리가 직접 설계한 미래형 주택이에요. 태양열과 지열을 모두 활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했죠. 한국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달리 이곳은 분명 기술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한국 음식에 당황했지만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자연스럽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한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목조 건축의 전통이 현대 건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질문은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전통 목조 건축은 유연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특히 기둥과 볼을 연결하는 목조 접합 기술은 지진에도 강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요즘은 이런 전통 기술을 현대적 재료와 결합해 새로운 건축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어. 제 설명에 한국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에 어쩐지 마음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 우리는 서울의 현대 건축물과 전통 건축물을 함께 견학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을 지나 도착한 곳은 한옥마을이었어요. 전통 가옥들이 모인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곡선미가 돋보이는 기와 지붕, 나무와 흙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구조, 그리고 공간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설계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당황했고 아버지의 경고가 무색해질 만큼 이곳은 선진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제 선입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은 실제 한국이 아니었던 걸까? 둘째 날 아침 우리는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건축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리노베이션한 공간으로 한국 건축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전시품 같았어요. 전통적인 목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리와 철, 콘크리트 같은 현대 재료를 조화롭게 결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한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분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건축가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건축의 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의 유창한 일본어에 모두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젊은 시절 도쿄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박물관 내부는 시대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건축의 변천사를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각 시대의 특징을 설명해 주셨고
특히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전통 건축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보던 중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20세기 초반의 건축 모형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 중 하나였어요. 그분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전통 건축물이 파괴되었고 우리의 건축 정체성은 큰 위기를 맞았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이내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죠.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건축 문화를 창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젊은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거예요. 전시 관람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저희에게 작은 회의실로 이동해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다과와 함께 한국 전통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흘렀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건축을 공부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미움을 넘어서기 위해서였어요. 건물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저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며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작은 봉투였어요. 오늘 여러분 중 한 분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당신 이리 와보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봉투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당신 또래의 일본 소년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봉투를 받았고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쓰인 일본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친애하는 일본의 젊은이에게 내 이름은 김지수입니다. 올해 83세 나이로 당신에게 이 글을 남깁니다. 내 아버지는 1930년대에 독립운동을 하다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깊은 분노와 증오를 품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던 해 나는 용기를 내어 도쿄대학 건축학과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고 그들이 나와 같은 꿈과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 지도교수였던 타나카 선생님은 나에게 건축이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내려놓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해야 할 것은 벽이 아니라 다리라는 것을. 당신은 부디 증오가 아닌 이해를 품은 건축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 있는 역사를 기억하되 그것이 미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축가로서 당신은 언젠가 공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디 기억하세요. 가장 견고한 건축물은 존중과 이해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김지수 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아무도 제 표정을 볼 수 없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 편지를 주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혼자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증오가 아닌 이해를 품은 건축가가 되라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나카와 다른 친구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켄타, 괜찮아? 오늘 종일 조용했는데.
타나카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는데 지금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편지 때문에 생각이 많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천천히 편지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사실, 나도 혼란스러워. 오카모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과 여기서 보는 현실이 너무 달라.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저와 같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실제로 마주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전부는 아니었나 봐. 제 고백에 친구들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타나카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우리 모두의 생각을 기록해보면 어떨까?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그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옮겼어요.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중심으로 그날 느낀 감정을 수학여행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리고 마주한 나 자신에 대하여 마이너스 이것이 제가 쓰기 시작한 보고서의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학여행 과제를 위한 글이었지만 쓰면 쓸수록 제 내면의 변화를 담는 일종의 고백이 되어갔어요. 셋째 날, 우리는 서울의 현대 건축물들을 탐방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그리고 세빛둥둥섬 등을 방문했어요. 모든 건물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축물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어떻게 공간이 사람들의 삶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전쟁 기념관 방문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와 그 상처 그리고 평화를 향한 열망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드는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건축물은 존중과 이해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이 문장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건축은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른 문화 간의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닌 제 내면의 여정을 담은 진솔한 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특히 한 할머니의 편지는 나에게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 그리고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 나는 앞으로 증오가 아닌 이해를 품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작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교류했던 모든 시간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헤어지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모두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건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요. 한국의 건축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가졌던 많은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주신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바꿀 중요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차에 오르며 아버지는 물으셨어요. 어땠니? 한국은? 전에 같았다면 아버지의 시각에 맞춰 대답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건축물도 인상적이었고 전통 건축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철학이 깊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했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할머니의 편지와 제가 쓴 보고서를 언젠가 아버지께 보여드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 돌아가자 선생님이 수학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밤새 다시 한번 제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제 진심을 담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목을 단 한 장의 편지가 바꾼 나의 시선으로 바꾸고 할머니의 편지 내용과 제가 느낀 변화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켄타, 너의 보고서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우리 학교 신문에 실어도 될까?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선생님 혹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어도 될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요. 선생님은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다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을 다녀온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교내 작은 전시회를 준비했어요. 사진, 스케치, 우리가 쓴 에세이,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전시했습니다. 전시회의 중심에는 할머니의 편지 복사본을 두었어요. 물론 원본은 제가 소중히 간직했지만 그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전시회를 찾아주었습니다. 특히 다른 반 학생들 중에는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본 교장 선생님은 내년에도 한국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건축학과 진학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를 확실히 정하고 싶었거든요. 상담 선생님께 기억과 용서를 담은 공간 설계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제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어요. 켄타, 넌 건축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구나.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 감정이 담기는 그릇이니까. 내가 그런 관점으로 건축을 바라본다면 분명 훌륭한 건축가가 될 거야. 상담 후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 진로에 관한 건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간단히 그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변화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아버지께 수학여행 보고서와 할머니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것들을 읽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분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천천히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그런 꿈을 주었어요. 제 말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켄타, 내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도 사실은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내가 가진 생각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였지.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진로는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제게 크나큰 응원이었습니다. 비록 적극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건축학과 진학을 확실히 결심했고 포트폴리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에서 찍은 한옥 사진과 할머니의 편지를 스캔하여 넣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공간은 기억을 담는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과 함께했던 시간, 그들의 열정과 개방적인 태도가 그리웠어요. 우리는 SNS를 통해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의 근황을 공유했습니다. 건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문화 행사나 건축 전시회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한국의 친구 민준에게서 흥미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켄타, 우리 학교가 한일 청소년 건축 포럼을 개최한대. 너희 학교도 참가하지 않을래? 그의 제안에 저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이 포럼에 대해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어요. 그거 정말 좋은 기회구나. 학교 대표로 참가 신청을 해보자. 너와 타나카 그리고 새로 한국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도 몇 명 포함시키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한일 청소년 건축 포럼 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여행이 아닌 더 전문적인 교류의 장이었어요. 우리는 기억을 담는 공간 한일 양국의 역사적 건축물 보존과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옥과 일본의 전통 가옥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더 깊이 양국의 건축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훼손된 한국의 문화유산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 저였다면 이런 민감한 주제를 피했겠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포럼 당일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는 한국과 일본의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의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제가 할머니의 편지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기억의 다리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일 양국의 학생들이 건축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요. 이 아이디어는 즉시 양국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키브리지 ARCHIEBRID주의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저는 잊지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 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건축 박물관을 찾아가 문의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박물관 직원의 도움으로 할머니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작년에 일본 학생으로 박물관을 방문했던 니시무라 켄타입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편지.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라시는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기억나.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단다. 우리 집으로 오렴. 다음 날 저는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그 집은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할머니는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우리는 정원의 작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편지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내게 준 건 우연이 아니었단다. 내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거든. 내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께 아키브리지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자 그분은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런 소통의 장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젊은 세대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란다. 헤어지기 전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야. 건축 도구인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으렴. 그것은 오래된 목재자와 컴퍼스 세트였습니다.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제게 주시다니 할머니의 신뢰와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할머니께서 주신 건축 도구를 제 책상 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저에게 제 꿈과 책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포트폴리오도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기억과 화해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한 가상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아버지는 처음보다 훨씬 지지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켄타, 내가 자신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도 새로운 다리가 놓인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는 아키브릿지 프로젝트가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학교와 한국의 몇몇 학교만 참여했지만 점차 다른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미팅을 가지며 건축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공간과 기억 워크숍이었어요. 양국 학생들이 각자의 도시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의 이야기를 조사해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오사카성을 선택했고 그곳의 복잡한 역사와 현대적 의미에 대해 발표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어두운 측면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정치나 역사 교과서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정신적인 다리를요. 아키브릿지 프로젝트는 저희 학교를 넘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교육청에서도 이 활동을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이런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내심 기뻤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더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쿄대학 건축학과를 지원했어요. 할머니께서 젊은 시절 공부하셨던 그곳에서 저도 건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발표 날짜를 하루 앞둔 밤, 저는 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당신은 부디 증오가 아닌 이해를 품은 건축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 문장은 이제 제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합격 발표를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도쿄대학 건축학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기쁨에 가득 찬 저는 즉시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축하한다, 켄타.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특별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켄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나도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여름에 우리 가족 모두 한국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놀라움에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기쁜 얼굴로 동의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저에게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저는 마지막 학교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아키브릿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기억과 화해의 건축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이죠. 이번에는 한국 친구들을 직접 초대했어요. 민준과 몇몇 친구들이 실제로 오사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을 만들고 양국의 역사적 장소들을 3D로 구현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억의 정원 프로젝트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담되 그것을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로 승화시킨 가상의 공원 설계였죠. 민준과 친구들이 오사카에 도착한 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며 한국어로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친구들은 기뻐하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오사카를 구경시키면서 저는 그들에게 우리 도시의 건축적 특징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사카성을 방문했을 때 그곳이 한국과의 역사 속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민주는 제 솔직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켄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대하는 내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 전시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 지역 신문 기자들까지.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시회 오프닝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단순한 건축 모델 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을 통해 기억을 담고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의 편지로 시작된 저의 여정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버지가 민준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건축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그들은 점차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군사 전문가로서 갖고 있던 견해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은 특별히 저희 아키브릿지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학생들은 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기 전 여름 방학 동안 우리 가족은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가이드가 되어 서울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소개했고 할머니를 아버지께 소개해드리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어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여행 마지막 날 할머니의 집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마지막 선물로 작은 책 한 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할머니의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아픔과 용서의 여정을 담고 있단다. 내가 건축가로서의 길을 걸을 때 이런 진실된 이야기들이 너의 영감이 되길 바란다. 도쿄 대학에 입학한 후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영감을 받아 첫 번째 학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와 치유의 공간 기억을 담은 건축이라는 주제로 역사적 상처가 있는 장소들을 어떻게 치유와 화해의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연구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교수님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건축 학술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아키브릿지 역시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 전역의 수십 개 학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되었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1년에 한 번씩 양국을 오가며 실제 만남의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건축을 통해 시작된 이 교류는 이제 문화,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날 할머니가 건네준 편지를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봅니다. 단 한 장의 종이,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요. 진심은 언젠가 꼭 닿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도쿄대학 건축학과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할머니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서요.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성장을 보여드리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잠시 휴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실제 건축 현장을 경험하고 양국의 건축 철학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실제 경험만큼 값진 교육은 없으니까. 내가 돌아오면 더 성숙한 건축가가 되어 있을 거야.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전 저는 할머니께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기쁘게 응답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이번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구나. 가을이 시작될 무렵 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방문과는 다른 계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도시가 점점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그분은 정원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와줄 줄 알았어.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는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서울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기억의 다리 프로젝트의 발전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학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건설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간이에요. 양국의 전통 건축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방문자들이 역사를 배우면서도 화해와 공존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지하게 제 설계를 살펴보셨어요. 켄타 정말 성장했구나.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메시지와 감정을 담고 있어. 진정한 건축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구나.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제안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할머니와 할머니 아버지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온 것 같구나.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우리 두 나라가 함께 걸어온 아픔과 희망의 역사란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독립운동가의 딸로 자란 할머니, 아버지를 잃은 슬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이야기까지. 할머니의 삶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일본에서 공부하시면서 겪은 내적 갈등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밤 울었단다. 내 아버지를 고문했던 사람들과 같은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하지만 점차 그들도 개인으로 보기 시작했고 미움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의 변화 과정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놀랐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소개로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과 만남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며 한국 건축의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공간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건축가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켄타군, 우리 사무소에서 인턴을 해보지 않겠나? 한국과 일본의 건축 철학을 융합한 내 관점이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렇게 예정에 없던 인턴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실제 건축 현장을 경험하며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실제로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화해의 건축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개인사와 건축 철학 그리고 저의 여정이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에서의 6달이 마무리될 무렵 할머니와 저는 북촌의 한 찻집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켄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기억, 감정을 담는 그릇이니까.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와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항상 증오가 아닌 이해를 품은 건축가가 되겠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켄타, 기억해. 진심은 언젠가 꼭 닿는단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편지 뒷면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꼭 닿는다. 이것은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도쿄 대학으로 돌아와 학업을 재개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기억의 다리 프로젝트는 이제 실제 건축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되었어요. 한일 양국의 역사적 장소에 세워질 수 있는 이 기념관은 과거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작업한 책 기억과 화해의 건축은 출판사의 관심을 받아 실제 출판이 결정되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건축 이론서가 아니라 역사와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건축을 통한 화해의 가능성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책이었습니다. 아키브릿지 역시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더 큰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일 청년 건축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의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모든 것이 그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도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지를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건축학과 3학년이 된 지금 저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건축과 문화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저는 항상 제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그 편지, 그리고 그것이 열어준 새로운 세계를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진정한 건축가가 되었을 때 저는 한일 양국을 잇는 실제 기억의 다리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양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할머니를 그곳에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보세요. 당신의 편지가 이런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역사는 때로 우리를 갈라놓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건축은 그런 대화와 이해를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건물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 공간이 전하는 메시지는 때로 1000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꼭 닿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닿을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요. 단 한 장의 편지가 바꾼 제 인생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단 한 장의 편지가 일본 학생들을 바꿨습니다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